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고요. 전 해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극 특집으로 해서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에서 두 작품을 연달아서 리뷰하려고 했어요. 같은 날. 음, 그런데 이게 그런데 약간 녹음 일정이 이렇게 저렇게 밀리다 보니까 1주년 기념 방송이 돼버리는 바람에 3회분을 연달아서 녹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황 얘기도 안 했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한 근황, 특히나 해와가 따끈따끈하게 후쿠오카를 갔다 온 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이. 거기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 후쿠오카를 아주 급하게 잡게 되었는데요. 원래 국내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내친 김에 어디 해외로 떠버려 하다가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너무 일본을 안 간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음, 좀 호다닥 짧고 굵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본 후쿠오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의 목적은 좀 저랑 친구랑 좀 귀여운 것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스누피, 뭐 약간 그런 귀여운 애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꽂힌 게 음식 모양 가차에 좀 꽂혔어요. 음, 그래서 약간 이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좀 이렇게 간식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뭐 라멘 키링 뭐 이런 거, 그게 엄청 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 5, 6천 원, 7천 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기서는 200엔, 300엔이면은 사니까 아, 너무 맞아. 비싸, 비싸.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이거 짜잔, 헬로키티 오, 컨트롤러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오, 스위치 이게 컨트롤러? 이게 4천 몇백 엔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 꽤 거금을 들이셨군요. 네. 아니,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헬로키티인데, 뭐, 시나모롤, 폼폼프린, 한교동 다 있었는데, 색감이 헬로키티가 예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하나 샀고, 그리고 간식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샀고요. 그리고 후쿠오카를 간다고 하니까 대리구매 요청이 엄청 많았어요. 이래서 다음번에는 일본 간다 얘기 안 하려고. 저의 미담, 대리구매 요청 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곧 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뭘 많이 샀어요? 일본이 참 가깝다 보니까 부담 없이 대리 구매 요청하기 쉬운가 봐요. 저도 이제 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면서 갔는데 은근히 좀 그래, 부피도 동선 크고 많이 잡아먹어. 동선도 많이 잡아먹고 짐칸도 많이 잡아먹어서 결국 가방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음, 다이소에서 3천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한 요따만한 거 하나 사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갔다 왔다는. 다이소도 재밌겠다, 근데. 다이소만 가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드럭스토어를 많이 갔어요. 그 약 구매 donki? 요청이 많아서 아, 코스모스랑 그, 뭐 이런. 나이 드니까 그렇게 아파. 네. 무슨 구내염약, 뭐 동전 파스 뭐 이런 것들 구매 요청이 많아가지고 뭐 요런 저런 것들을 막 쇼핑 거의 많이 했고 음, 공원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호리 공원. 오호라 공원이라. 오호리 공원. 근데, 덥잖아요. 음. 공원 버틸 만큼 더웠어요? 일단 엄청 많이 습하진 않았고 덥긴 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오리배를 탔거든요. 근데 오리배를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알아서 바람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강 한가운데 그냥 떠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 가운데서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있으니까 너무 좋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았고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음, 근데 너무 가까워서 무슨 부산 갔다 온 것 같아. 맞아, 가까워. 비행이 한 실감이 안 나. 2시간, 3시간? 3시간도 안 되지 않나? 1시간 10분? 아, 밖에 그래, 안, 2시간도 안 되는구나.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길 뿐이구나. 맞아, 맞아, 맞아. 인천공항 너무 넓어. 맞아.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헤헤. 좋네요. 응. 온갖 소비할 것들 천지였어. 진짜. 나도 빨리, 근데 이제, 아, 이번 주도 뭐 이렇게 금방 가고, 화요일이긴 한데, 뭐 내일 일하고, 또 뭐 쉬면서 하루는 뭐 또 놀고, 또 계속 막 일하고, 설 연휴 때 계속 일하거든요. 음, 그리고 하루만 딱 가족끼리 어디 또 놀러 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음, 다음 주 금방 삭제되면 이제 일본에 저도 곧 가겠네요. 근데 해화가 가 있는 동안 엔화가 고공행진하던데 갑자기 그니까. 940원까지 올라가더라. 맞아, 맞아. 내가 933원에 샀는데, 941원까지 오르는 거를 일본에서 봤죠. 제가 922원에 20만 원, 915원에 20만 원 이렇게 사놨어요. 대박, 응. 40만 원 정도 사는 건데, 아씨, 더 많이 사놓을 걸. 아, 그리고 제가 일본어 수준이 중고등학교에 학교에서 배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음.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 읽을 수 있고 오, 질문 가타카나 읽을 수 있으면 고급 인력인데? 질문 정도 할 수 있고 그랬더니 좀 수월했어요. 왜냐면 후쿠오카가 한국말 간판도 되게 많았고 메뉴판도 그렇고 그리고 고래 하면은 다 되던데. 아, 그래서 구다사이. 고래또 구다사이 이쿠라 데스까 하면은 다 되던데. 그리고 맞네. 가타카나가 아주 유용하더만. 가타카나 알면은 거의 해석이 되잖아. 가타카나를 몰라. 그렇게 가타카나를 그렇게 외워도 그렇게 까먹는다. 가타카나를 한 번씩, 그러니까 일본에 가실 분들은 가타카나 정도는 보고 가시면 대충 뭐가 뭔지는 파악이 된다. 어, 제가 일본 가기 앞뒤로 하루씩 쉬거든요. 총 응, 5일 응. 쉬는데, 전날 가타카나 급하게 외워야겠다. 아주 유용합니다. 바스 음. 터미나루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쓸 일이 있을 때 하면은 또 금방 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 많이 했어, 가서. 가타카나를 읽을 일이 없으니까 외워도 뭐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까 응. 어제 외웠던 거를 오늘 막 이렇게 쓰다 보면 더 잘 외워지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일이 많이 없었는데 좀 요즘에 더우니까 어디를 응,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서 8월 내내 지인 만난 거 딱 한 번밖에 안 되고, 아, 진짜로? 외출은 다 가족. 음, 가족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되고, 조카를 만났어요. 그래서 조카 데리고 선물을 막 사주고 싶은데 뭘 사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러니까, 나이대에 맞는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맞지, 너무 맞지. 작으면은 또 입에 들어가니까 안 될 것 같고, 응, 너무 큰 거, 또 묵직한 거나 아니면 또 너무 정교한 거는 던져버릴 것 같고, 응, 이러다 보니까 뭐 벌써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미리 사려고 그랬는데 못 사고, 응, 응. 만났는데 이제 근처에 이마트가 있다 그래서 이마트 갈라 그랬는데 이마트 문을 닫은 거예요. 아, 이거 안 응. 되겠다. 아, 삼촌 돈 아꼈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근데 여기 좀 있으면 장난감 할인 좀 있어. 이래가지고 누나가 눈치 또 굳이 없는. 또 누나가 또 굳이 장난감 할인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구경을 하는데 애가 이제 타요 지하철 보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뒤집어져서. 이거 좋아서? 너무 아니 그냥 갖고 놀고 싶은가 봐요. 이거 어, 너무 어, 어.
근데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아, 계산해올 테니까 기다려 하니까 얘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알아들을 생각이 없어. 눈앞에 빨리 가져와야 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요 지하철 그걸 사줬는데 오, 사주면서 거기에 이제 왕구점이니까 슥 응, 봤어요. 건담 코너를. 응. 거기에 이제 갓 발매된 최신 그 리얼 그레이드라고 헉, 이제 크기는 작은데 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라인이 있어요. 건담 응, 프라모델 중에서. 응, 리얼 그레이드 가장 최신으로 이제 퍼스트 건담이 리메이크 돼서 나왔는데 응. 그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나왔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한데 뭔가 웃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고 응, 그리고 이제 건담 베이스에서는 구할 수가 이제 당장은 없고 응. 매달 뭐 재입고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 재입고를 노리고 쉬지는 않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거야. 빠밤. 그래서 이제 조카 장난감을 사주면서 저도 하나 샀죠. 물론 웃돈을 줬습니다. 원래 마트나 그런 데서 사면은 그 조금 더 비싸요. 에, 그래도 본 김에 사버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막 할인 뭐 신규 가입하면 할인 된다길래 막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 정도면 뭐 하고 샀는데 응. 이게 할인율이랑 신규 가입 할인이랑 중복 적용이 안 되나 봐. 그래서 결국엔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 근데 이런, 뭐 이런. 어쨌든 사가지고 꾸역꾸역 또 만들었는데 역시 대단하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굉장히 대단하고 제가 건프라 접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이걸 하니까 또 재밌는 거야. 오랜만에 또 여름 내내 안 만들다가 만드니까 재밌어가지고 쌓아놨던 자쿠를 하나 또 만들었고요, 어제. 어허. 그리고 어제 그거 만들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또 그 자쿠가 이제 그 건프라가 사이즈가 이제 144분의 1, 응, 100분의 1, 60분의 1, 48분의 1 이런 식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응, 실측 사이즈 대비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100분의 1 자쿠가 하나 옛날에 만들어 오려고 사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조건이 안 돼가지고 안 만들고 있던 게 있는데 그 친구를 응, 좀 미리 작업 살짝 해놓고 먹선 넣어놓고 그냥 살짝만 해놓고 건드레만 놓고 응. 자고 일어났고 아까 저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48분의 1 메가 사이즈 자쿠가 이제 또 겨우 구하게 돼가지고 그 친구도 약간 살짝 이제 녹음 직전에 그거를 좀 부분 도색을 하려고 마스킹을 조금 하다가 이제 녹음하러 왔죠. 건프라라는 취미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취미가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건프라고 하나가 이제 플스 응, 닌텐도 같은 콘솔 게임이고 이제 하나가 책 읽기 응, 네 개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응, 응. 아트토이 수집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어, 아무튼 그런데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제가 발더스 게이트 3를 다 엔딩을 받고 음, 어쨌든 명작 게임이라는 걸 하나 끝마치고 나서 아주 만족스러운 게임 경험을 얻었고 다음 게임으로 뭐 여러 가지 다운받아 놨는데 또 이제 여유가 되면 빨리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요의 근황이란 여름 내내 밖에 잘 안 나가고 게임을 열심히 했다. 그 취미를 열심히 즐겼다가 되겠네요. 너무 이상적인 여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막 하니까 글 쓰고 싶은 거야. 블로그로 막 응, 또 응, 소유의 여름나기 여름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왠지 모르겠어. 근데 여름나기 글을 쓰고 싶은데 더워가지고 아이씨, 이게 진짜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뭐 어디를 나가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맞아. 못하겠는 거예요. 막 너무 더워가지고 글을 못 쓰겠어요. 예, 그게 약간의 단점이랄까? 하지만 뭐 아무튼 일하고 돈 벌고 취미 즐기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왕창 가지고 있다. 으흠.
그리고 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또 좋겠네요, 빨리.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아니, 9월 이렇게 더운 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그러니까 9월이 더울 수는 있는데 응. 9월이 34도가 말이 되냐고요. 그니까. 9월, 폭염주의보 9월 말이야? 폭염주의보 씨,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날씨냐? 이게 사람 사는 날씨야? 그니까. 그 임세모의 이게 사람 사는 날씨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 딱이네. 아무튼 뭐 근황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오늘 해볼 작품은 국립극단 온라인 상영관에서 볼 수 있는 벚꽃동산입니다. 예스. 벚꽃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불세출의 어떤 극작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작품에 총이 등장했다면 그 총은 무조건 격발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체호의 총이라고 하죠. 이 말을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한 바로 그 안톤 체홉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벚꽃동산이고요. 네. 2023년 5월 15일에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그때 상영 중이었던 작품이고, 장소는 저번에는 소극장판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김광보 연출의 연출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발가락 육상 천재 서충식 연출가와는 다르게 이번 작품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웅장한 그런 그 연출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LG 아트센터에서 했던 어떤 리뉴얼된 형태의 벚꽃동산을 같이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한번 머릿속에서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강 작가님 팟캐스트에서 소요가 게스트로 나와서 벚꽃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주 재밌으니까요. 이걸 들으시는 네. 분들은 이걸 듣고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실주의 좀 좋아하는 편이고 많이 좋아하는 편이죠.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어떤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체홉이 이제 연혁을 여기 프로그램북을 보면은 체홉의 어떤 생애 같은 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1860년에 태어났고요. 네. 농노의 이제 어려운 형편, 농노 집안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다가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해가지고 의학 박사 학위를 땄다가 갑자기 5년간 갑자기 잡지에다가 글을 엄청 기고하면서 유명해지고 재능러야. 진짜. 그 어떤 역경 다 몰아치고 작가로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희곡 창작에 매진하여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특히 갈매기, 바니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같은 체홉의 4대 희곡을 집필하면서 역사적인 극작가, 뭐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극작가 유명한 사람 누굴까 하면은 손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고, 또 한국에서 체홉의 극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아하.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아마추어 극단에서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무료 공연이 아닌 이상 그 라이센스 문제가 요즘엔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막 저희 아마추어인데요, 저희 대학생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면 그냥 뭐 대학생인데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원래 그랬거든요. 이 바닥의 문화가 원래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좀 강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필드에서 그러니까 동아리나 아마추어
쪽에서 이제 행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체홉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만료됐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또 많이 사랑하는 당연히 작품이 좋은 것도 있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람이고 좀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1990년에 그 런던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문학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학문으로 인정하지 아하. 않았던 거예요. 오. 근데 그때 199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옥스포드 대학에서 문학부가 그 전까지 그 문과 계열에서 으뜸은 수사학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의 영역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 체계 안에 이야기 예술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게 어쨌든 근대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구성 그 시간적 공간적 그 배경 안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이해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톤 체홉이 딱 그 근대와 관련되어 있는 시점 그 시점에 어떤 활동을 막 시작하게 된 그런 작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흠. 그런 측면들이 많이 강조가 되죠. 네. 지는 어떤 귀족의 모습과 떠오르는 신은 어떤 자본가의 모습이 최후의 작품에는 좀 등장하는 편이고 벚꽃동산 역시 그렇습니다. 네. 등장인물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약간의 어려운 점이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얘기를 해보자면 주인공은 벚꽃동산의 지주 라네프스카야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 이제 이 집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오빠인 가예프가 있고 뭐 딸인 아냐와 바리아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리아의 남자 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애인. 그러니까 일단 응. 아냐와 바랴가 딸인데 바랴는 양녀예요. 아냐는 친딸이야. 바랴가 그래서 약간 집안의 약간 시종장 같은 느낌? 집안에 돌아가는 걸 관리하는 건 바랴가고 아냐는 이쁜 귀염둥이 우리 딸이에요. 조금 다르죠? 맞아.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로파인이라고 하는 신흥 부자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벚꽃동산 밑에 농로 쪽의 자식인 거죠. 그 로파인이 이제 바랴랑 약간은 something like that이 있다고 하는데 극 중에서는 그 부분이 부각되진 않습니다. 말로만 전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쁜 우리 귀염둥이 딸 아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라네프스카야한테.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과외를 해주던 트로피모프 세르게예비치가 있어요. 네. 세르게예비치는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사회주의 하나? 하지 않나? 아무튼 뭔가 약간 맞아. 사회주의 쪽. 왜냐면 여기 배경이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런 움직임, 대학가에서는 이미 그런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어떤 물결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리고 아냐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집안에 계속 빌붙어가지고 와가지고 돈 조금만 빌려줘 이러는 그 아저씨가 한 명 있습니다. 몰락한 지주 출신의 시메오노프 피치치크 보리소비치 아저씨라고 할게요. 네. 보리소비치는 몰락한 지주인데 이 집안이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옆 동네 지주인가 봐요. 와가지고 계속 막 몇만 루블씩 꿔요. 그런 아저씨가 한 명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인물 같았어요. 샤를로타 음, 이바노브나 약간 마술도 하고 음, 춤도 음, 추고 그런 양반. 되게 독특한 그런 캐릭터의 인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늙은 집사. 늙은 집사인 피르스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제로 음,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또 약간의 치정이 하나 있다면 둔야샤라는 하녀가 있고 음, 그 하녀를 짝사랑하고 있는 에피호도프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 불행을 몰고 오는 11가지 불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뭔가 네, 하루에 한 11가지씩 불행을 겪고 있는 약간 운 나쁜 사람이에요. 머피의 음, 법칙을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고 두냐샤를 짝사랑하는데 약간 음침한 음, 약간 너드 기크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뭐야 라네프스카야가 이제 프랑스에 다녀오거든요. 음, 약간 회피성 유학 아냐랑 라네프스카야랑 그리고 하인 야샤를 데려갑니다. 음, 그리고 야샤가 다시 이 세 명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음, 그 돌아왔던 하인인 야샤가 약간 그 외국물을 마시고 오니까 약간 이렇게 양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냐샤가 이 야샤를 좀 좋아해요. 음. 그런 삼각관계가 있다. 요런 이제 콩가루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무슨 이 일이 이야기의 벌어지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하면은 너무 기니까 그냥 되게 음, 굵직굵직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메인 갈등은 이겁니다. 이 벚꽃동산이라는 곳이 이 라네프스카야의 그 영지 같은 거예요. 음, 앞으로는 벚꽃이 쫙 늘어져 있고 그다음에 고층 웅장한 저택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옆 동네에 몰락한 지주가 와가지고 돈 꾼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해서 어떤 영지에서 얻어지는 수익만으로는 이들이 그동안 해오던 사치와 부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씀씀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돈이 없어지고 빚이 늘고 그러면서 이 벚꽃 동산이 곧 경매에 올라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야의 어떤 썸남이자 또 이 집안의 장원에서 농노 출신인 로파인이 와가지고 저에게 I have a plan. 저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동산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호텔을 지은 다음에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별장을 지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서라든지 사업 구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영지가 남의 손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라네프스카야를 설득하죠. 네, 가예프랑. 근데 라네프스카야랑 가예프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음, 내 손으로 이 영지를 어떻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음, 계속 그것을 지연하고 유보하고 회피하죠. 음,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집사들이 삼각관계 막 하고 있고 앞에서 이제 막 그 뭐야 몰락한 지주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대학생이 와가지고 막 그 순진한 아냐를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라네프스카야한테 세르게이에비치가 와가지고 막 자기 사상을 막 토로하는데 라네프스카야는 저는 당신이 참 좋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라네프스카야한테 세르게이에비치가 와가지고 막 자기 사상을 막 토로하는데 라네프스카야는 저는 당신이 참 좋아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등들이 일부 내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네. 어, 음. 아, 맞아. 근데 배우 얘기를 안 했네. 아, 저는 이 작품 처음 딱 보면서 주인공 라네프 사카야가 응, 백지원 배우더라고요. 응, 응. 네, 저에게 백지원 배우는 그 법무법인 한바다, 아, 한바다. 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한바다의 그 수장으로 나오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한바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웠다. 사실 다른 배우들은 연극판에서 좀 굵직굵직 하신 분인데 응, 약간 미디어에서는 많이 못 보는, 그러니까 미디어 응, 매체에서는 응. 많이 못 보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한바다가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는 얼굴이구만. 음. 너무 잘 어울렸어. 맞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전지현과 응. 백지원이라고 하는 두 배우의 그 캐릭터 해석을 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우 전도연? 둘 다 약간 내가 뭐라 그랬어? 전지현이라고. 전두환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아이씨. 그래서 전도연이랑 백지원이라는 이 두 배우가 각자 나름대로의 그 회피성의 응, 응.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약간 비슷해. 약간 뭐랄까, 약간 한 톤 뜬구름 잡는 그 목소리 톤 있잖아요. 응. 그렇네. 전 정말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들이 전도연스러움과 백지연스러움이 되게 그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 응, 있더라고요. 응, 응. 톤만 다를 그건 좀 뿐. 재밌었습니다. 톤도 약간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재밌었어요. 그런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샤가 응, 혼자서 그 약간 오렌지 톤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오잖아요. 응, 응. 되게 튀면서 유학 출신의 약간 양기 있고 막 그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약간 작중 배경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인상적으로 잘 남았습니다.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엘자트 센터 버전에서는 좀 더 약간 멀끔하고 잘생긴 느낌으로 밀어붙였다면 응. 여기 국립극단 버전에서는 더 그 양스러움 그걸로 밀어붙인 것 같아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다른 것 같았는데 저는 이 양스러움이 조금 더 설득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응. 음. 그 뭔가 그 나쁜 남자에 끌리는 느낌이랑 잘생긴 남자에 끌리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밌었던 포인트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파인 역이 이제 LG 아트 센터 버전에서는 시바 기훈이 형 그 이름이 뭐였지? 박혜수. 맨날 까먹더라. 박혜수 배우였는데 이번엔 여기서 이승주 배우인데, 박혜수 배우는 이제 되게, 어, 와일드하고 힘이 센 느낌이었다면, 응. 여기 이승주 배우의 로파이는 조금 더 품이 있는? 젠틀한 느낌. 젠틀한?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혜수 배우가 이제 설득을 할 때 막 되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응, 꼭 하셔야만 해요. 라고 응, 설득을 응, 했다면, 이승주 배우는 좀 더 젠틀하게 이런 게 맞지 않을까요? 응. 이러면 장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러던 캐릭터가 훗날 이제 이 장원을 소유하는 장원의 주인이 됐을 때 그때 이 포효하는 느낌도 그래서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게 느껴진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는 입장에선 좀 재밌었어요. 어땠나요? 제가 그 체홉의 작품을 작년인가? 갈매기를 한번 봤었고, 이번이 두 음. 번째예요, 벚꽃동산이. 근데 이제 그 저번에 봤던 그 갈매기는 이순재 배우가 연출을 한 그거였는데, 오. 갈매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좀 클래식한, 그것도 클래식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클래식한 느낌의 공연을 많이 봐보진 않았어요. 근데 전 이번에 그 현대판 벚꽃동산을 보고 이걸 LG 봤다, 아스텐서. 그거 음. 보고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투가 되게 그렇잖아요. 막, 오, 오, 벚꽃동산이요. 막 이러잖아요. 음. 그런 게 오히려 진짜 그 안톤 체홉의 그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진짠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름도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고 어떤 관계고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봤으면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거기서 마곡에서 한번 보고, 이걸 보니까, 아, 얘가 전도연이구나. 얘가 박혜수구나. 이러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이해하고 봤던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그 오 하는 그 말투 있잖아요. 응. 참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참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그게 말투가 어색하니까. 그쵸. 근데 뭔가 고전을 좀 읽는 것이 막 너무 낯설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을 많이 보다 보면 어쨌든 고전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특히나 뭐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것들은 계속 하니까 응, 체육도 그렇고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뭐 실수연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 준대로 받은 대로라는 셰익스피어의 극도 국립극단에서 본 적이 있고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투들이 주는 또 호소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응, 어쨌든 연극형 말투잖아요. 연극적인 말투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향해 발사하는 말투니까 응, 그것들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그 LG 아트 센터는 일상어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라는 장치를 이용했고 그랬다면 정말 대극장에서 그 배우의 발성만으로 극장을 울리려면 물론 극장 자체가 그 소리를 잘 울려주는 구조이기도 하겠지만 응, 어쨌든 그런 어떤 발성에 도움이 되는 말투들이 분명히 있고 응, 응. 그게 주는 어떤 정겨움, 그 연극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막 엄청 계속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잘 살리니까 이게 그냥 음, 텍스트로만 봤으면은 이게 어떤 말투일까가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음. 이렇게 보니까 연극적인 어투는 약간 이런 어투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이 이제 후반부 2막으로 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라네스프스카야와 이제 가예프 남매가 그 외할머니? 외숙모에게 음, 이제 돈을 구하기로 해요. 근데 영재를 구매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음, 애초에 얘들이 못마땅한 거야. 자기 가문도 못 지키고 이런 것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 늙은 하인인 피르스는 옛날에 여기 벚꽃동산에서 나오는 체리를 우리가 모스크바에 팔아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얘기해주지만 음, 지금 이 시점에서 벚꽃동산에서 나오는 버찌와 체리는 상품 가치가 되게 없는 것. 아하, 그러니까 현재 관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조언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로파이는 계속해서 영지를 그 벚꽃동산을 밀어야 되는 것 슬프지만. 음, 그러니까 그리고 저택을 이제 개조해야 되는 건 슬프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나네프스카야는 그러면서 이제 벚꽃동산은 어떻게 됐나요? 벚꽃동산이 무너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 음. 집안에서 내가 자랐어요. 이걸 보면서 자랐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그걸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루파인. 이러면서 계속 그 루파인의 어떤 솔루션을 회피하고 보류하고 제발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줘요. 또 당신이 너무 좋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음. 왜 계속 좋아할까? 나 이것도 궁금했어. 당신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세르게이비치나 로파인이나 되게 안 맞는 사람인 거잖아요. 라네프스카야랑 계속 당신 너무 좋아요. 계속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어떤 이 시대 사교계의 수상가?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사람 좋아 보이게 하는 귀족의 말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모르겠어. 아니면 그런 것 같아. 그 라네프스카야나 아니아나 그 다 약간 거의 뭐 공주님처럼 자랐을 거 아니야. 약간 세상 공주 사람들이 다 느낌이야, 나를, 약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거야, 그냥. 나한테 다 잘해주니까 당신도 좋아해. 와가지고 막 솔루션 해주니까 당신 좋아요. 와가지고 막 뭔지 모르겠지만 조언 같은 거 계속 하니까 나는 그냥 당신 너무 좋아요. 다 좋은 걸. 이런 느낌? 그 공주님 같은 그게 좀 맞는 것 같다, 나는. 음. 그래서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원에 머물죠. 근데 이게 참 몰락해가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그러니까 로스가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인건비가 인건비가 참 많이 들 텐데 이 망해가는 와중에서 그런 것들 유지해야 하는구나. 근데 사실 유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귀족으로서. 품위 유지비. 아무리 가난해도 같이 데리고 다닐 하인 하나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진짜 상식 밖의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가난하고 유배당하면 가난하고 뭐 할 거 없다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다지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유배 보내도 그 지역 사람들이 유배 간 사람을 먹여줬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직접 농사 짓고 내가 직접 그 낚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있던 중세적인 사고방식인 건데, 그 딸린 식구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그 샤를로타가 가정교사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보면서. 나도. 그냥 광대인 줄 알았어, 고용한. 광대도 막 고용하고 다니고, 이거 되게 많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귀족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인 거고, 이건 줄일 수가 없는 거고, 막, 시메오노프가 와가지고 계속 돈 달라 그러는데 계속 줘. 주니까 막 발야가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적나라하게 이 시대의 어떤 몰락해가는 귀족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지 않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발가락 육상한 천재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시점을 저때로 옮겨보고 그때 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로 이해하기에 좋은 작품인 거죠. 네. 머리가 아프니? 아니, 밑에 텍스트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약속의 시한이 되고 가예프가 로파인과 함께 경매하러 모스크바로 떠나나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경매는 어떻게 됐으려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그 와중에 두냐샤는 아샤랑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관계 뭐라 그러지? 약간 연인? 연인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둘이 어쨌든 뭐 몰래 데이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고 에피오도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동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두냐샤는 아샤를 따라서 프랑스를 가고 싶어하고 아샤는 두냐샤가 귀찮고 그리고 제발 들키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샤에게 중요한 거는 이 집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그대로 받아먹어야 하며 음, 언젠가 라네프스카야가 다시 파리로 갔을 때 같이 수행원으로서 파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 그게 가장 큰 어떤 목표인데 두냐샤는 잠깐 이제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음, 두냐샤는 자기가 좋다고 청혼을 하는 에피오도프는 뭐가 불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아샤의 저런 어떤 그 럭셔리한 모습이 보기 좋은데 이제 그렇게 끌리면서 근데 에피오도프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지. 티가 나는 나니까. 음, 그래서 에피오도프가 계속 자기 비하를 하면서 막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이 옛날 희곡을 보면은 꼭 이렇게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상관없는 애들이 인물들이 서발탄이라고 하는데 이 음, 서발탄들이 그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음, 근데 이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서발턴의 뭐 좀 거기에 관한 뭐 논문을 읽어봤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음, 뭐 추측컨대 그냥 이런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중요한 어떤 줄기에 해당하는 서사에 묶여 있는 사람만 그 시대에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사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음, 이 이야기 텍스트를 좀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좀 더 어떤 현장감을 더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음,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이프와 로파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가이프와 로파인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샀나요? 저기 있는 저쪽 어디 그쪽 그 귀족 일시라던가요? 아니면은 그 저기 오빠가 구매를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돈으로는 택도 없었어. 그럼 누가 샀나요? 하니까 로파인이 제가 샀습니다. 못할 득짓 한 거 알아요. 못할 듯 한 거 알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변을 토하죠. 음, 제가 샀습니다. 이러면서 음, 제가 이 농노 출신으로서 왔는데 이제 이 벚꽃 동산이 다 제 겁니다. 다 내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말 다 했는데 듣지도 않았지 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인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되게 단적으로 이제 귀족에서 신흥 부자로 상인으로 이 세계의 권력이 넘어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음, 근데 그 막 고려사 공부하면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흥 무인 세력 막 어, 이런 어, 거 어, 어. 막 떠오르고 거기에 막 그럼 막 세력이 막 바뀌는 걸 배우잖아요, 음, 우리가. 음, 약간 조선시대 공부하면은 다 그냥 다 유학자인데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음, 거기서는 막 무신 정권이었다가 문신 정권이었다가 막 음, 이러면서 왔다 음,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약간 전통 귀족과 신흥 부자, 신흥이라고 붙은 세력들이 올라오는 요 음, 딱 지점에 있는 거를 딱 포착해서 그려낸 거고 사실 음, 안톤 체홉 본인부터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니까 되게 설득력 있게 이 작품들이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루파인이 다 이제 기한 내에 준비해서 나가라 이렇게 되고 바랴는 아니 로파인이 청혼을 하면 아니 너 왜 로파인이랑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바랴한테 막 다 물어보니까 아니 청혼을 안 하는데 결혼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조세호. 어떻게 가요? 그런 느낌이죠. 로파인이 계속 애매하게 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가 둘이 이제 막 라네프스카야가 자리를 딱 마련해 줬을 때 로파인이 결국에는 청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음, 둘 사이가 끝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라네프스카야가 이제 이 집을 떠나면서 장원을 보고 슬퍼하죠. 이 집안 나의 벚꽃 동산이요. 뭐 이러면서 막 음, 얘기를 하는데 요 장면이 이제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음, 좀 좋은 장면이었죠. 왜냐면 이 공주님에게는 이것조차 하나의 어떤 내 추억, 나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음, 슬펐어. 그러면서도
난 이제 프랑스에 갈 거야. 프랑스에 있는 그 사람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 사고방식이 너무 잘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슬픔, 그 장원을 잃어가는, 내 고향을 잃어가는 슬픔에도 공감이 되면서도 그것, 그것조차 되게 어떤 자기 연민? 음. 자기 연민처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그 캐릭터성이 되게 집중이 잘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성격이 성격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일반 사람의 그 생각 회로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상종하기 좀 피곤한 스타일인데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뭐 말투나 대사나 뭐 그런 걸로 되게 표현 엄청 잘한 것 같아. 그쵸. 저는 이 백지원 전도연 배우가 했을 때는 물론 이렇게 맥락이 중요하긴 한데 그 회피하는데 너무 음, 마냥 회피하는 느낌이어서 몰입이 좀 덜 된 감이 있었어요. 그거는 음, 그 물론 그 리파인 되면서 그 리뉴얼 되면서 음, 벌어지는 일과도 관련이 있지만 근데 이번에 본 벚꽃동산에서 국립극단판 벚꽃동산에서의 그 라네프스카야의 그 회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음, 회피밖에는 이 사람이 선택할 거리가 없구나가 느껴졌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시대적 배경 때문이 크지 않을까, 아마?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도 알겠는데 나는 그걸 내 손으로는 내 의지로 그걸 선택할 수는 끝까지 없어서 못 하겠어. 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LG 아트센터 버전에서는 기업의 문제인 거잖아요. 음, 기업이랑 이제 음, 집의 문제인 건데 아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줬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음, 안 하는 것에 어떤 몰입이 좀 덜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 뭔가 조금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음, 배역에. 전도연 배우의 라네프스카이는 훨씬 더 러블리해서 음, 오히려 이런 그 뭐랄까 개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감정 음, 같은 걸 보여줄 때 약간의 부주 불협화음, 음, 약간의 그 어긋남이 있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누가 연기를 잘했네 못했냐가 아니라 뭐 너무 많은 변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니까 근데 이제 LG 아트센터 버전을 모르실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LG 아트센터는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귀족 몰락하고 있는 귀족이 아니라 몰락하고 있는 재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약간 조금 맥락이 달라졌죠. 재벌이 재벌을 대체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재벌이 스타트업 기업 사업가한테 이제 팔리는 느낌, 그 기업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네. 물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저는 이제 고려시대 같은 느낌. 음, 문인과 무인의 세대 교체 이런 느낌이라고 이 작품을 봤다면 근데 조선시대는 어쨌든 유학자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음, 그것처럼 다 이 그 자본가들의 싸움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약간 음, 언밸런스하다고 느꼈는데 여기서는 뭐 원작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건 조금 이상한데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좀 적었다라고 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안 길었던 것 같은데 170분? 맞아, 맞아. 그래서 러닝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막 그 전에 거기서 봤던 거를 그렇게 막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우리 순양가를 건드리다니 약간 그냥 이런 고루한 느낌의 그 재벌이라고 음, 생각하고 거기를 이제 위협하는 신흥 재벌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기분 나쁠만 하지 않나?
뺏기면은 음. 싫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니까 더 싫을 것 같아요. 뭔가 미국 뭐 이런 데였으면은 약간 더 좋은 오퍼지 않나 싶을 텐데 한국의 그 약간 그 가업 그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뭐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계속 내가 지켜왔던 이 집, 이 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음. 나쁘지 않게 봤었고,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도 아까 그 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거를 보고 이거를 보니까 양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 내가 만약에 그 전 거를 안 보고 그냥 이거를 먼저 봤으면은 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 클래식, 그러니까 뭐 이 플롯 흐름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봐도 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난 아직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음. 나는 안 본 눈을 사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건 누구 역할, 이건 누구 역할 이렇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전에 것도 음. 봤던 입장에서. 네. 저는 이게 보니까 음. 음, 연극 벚꽃동산이 초연되던 1904년에 이제 체홉이 죽었더라고요. 어, 어. 결핵으로 사망했고, 그리고 세자매가 초연되던 1901년에 배우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1901년에 세자매가 초연되고 배우와 결혼을 했어. 배우 올가 크니르페르와 결혼했어요. 음. 3년 만에 벚꽃동산이 초연되고 결핵으로 사망. 어우. 이거 되게 뭐랄까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냈지만 낭만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음. 라는 생각. 그렇네. 또 결핵이라는 게 또 낭만의 메타포가 좀 있는 병이어가지고 또 더 그렇게 음. 느껴지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주의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뭐 사실주의가 뭐냐 하면은 정말로 어, 지금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떤 식으로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뭐 작가가 말하고 있잖아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제 그걸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거죠. 음. 발가락 육산천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선 사실주의일 수도 있다. 어떤 음. 점에선 사실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행동, 생각 패턴들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환상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현실적인 느낌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딱 어떤 러시아의 역사 적인 배경이랑 좀 잘 맞물리는 게 1961년에 농노가 해방됐는데 그때 1860년대에 이제 체홉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음. 농노가 해방되기 1년 전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농노제가의 여운이 남아 있지만 또 제도는 아직 그런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오묘한 시대에 태어난 체홉이 겪었던 러시아라는 사회 그런 모습들도 이 작품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황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귀족 권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체홉이 활동하던 1880년대, 90년대에도 이제 막 정치적 활동들이 이렇게 혼란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체홉이 죽은 1904년에 러일 전쟁 발발하고 그 다음 연도에 러시아 혁명이 1차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체홉이 묘사하고 있는 시대가 이 격동하는 어떤 러시아의 그 역사의 한 단면을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 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그 시대의 문학, 사실주의 문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의 어떤 향기를 느껴보는 건 되게 어떤 다른 감각을 이렇게 깨우쳐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에 있었던 어떤 기록들이 있는 거랑, 이런 일이 있었다, 약간 문화혁명이 이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문화정치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됐고 뭐 이런 걸 아는 거랑, 문화정치 이전에 어떤 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을 보고 그다음에 문화정치 시기에 있었던 작품이나 아니면 그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서로 다른 정보를 준다는 말이죠. 어, 그런 것처럼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초연했던 벚꽃동산,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그 1년 전에 초연했던 벚꽃동산을 보는 것은, 그 러시아 혁명 그 뭐야 저기 그 대학생 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귀족 가문에 붙어가지고 며칠 동안 먹고 자면서 거기서 그냥 식객으로 있는 거야. 식객으로 있으면서 그 집 딸을 꼬시기도 하고, 그 집 지주랑 막 지주한테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기도 하고, 로파인이라는 신흥 부자랑 막 뭐 서로 막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리얼하게 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었구나. 그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저기 출연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제 귀족이 이미 파워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귀족의 땅을 부자들이 가져가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부자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어떤 모델은 어떤 식으로 존재했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쫙 담겨 있음으로써 하나의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과 그런 어떤 서술을 통해서 다가오는 리얼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또 울림 같은 게 또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또 좋은 고전이었지 않나 싶고요. 음, 그 우리랑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하는 나라의 반대 나라고, 그 나라랑 이제 전쟁도 했고, 위에서 위에서 자꾸 이렇게 똥 던지기 하고 있잖아요. 그 똥던지. 똥 던지기 하고 있고, 사실 이게 40년 전, 뭐 1980년대, 90년대, 그래 80년대까지라고 합시다. 80년대만 해도 사회주의라는 것을 언급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되게 멀리 동떨어진 달나라 이야기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되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 해체호의 소설이 기능하고 있지 않을까? 체호의 희곡이 기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초연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가 제 한마디. 와우. 한마디, 저는 이따가 한마디 생각하겠습니다. 어, 네. 근데 사실 그래요. 너무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물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보는 게 재밌기는 하지만, 그리고, 너무 예전의 일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옛날 얘기를 지금 보는 게 재미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베르나르드 알바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남편이 죽으면 8년상을 치르는 배경이었어요. 음. 그래서 음. 다섯 자매인가? 다섯 자매가 이제 좀 약간 가모장적인 엄마 밑에서 8년 동안 갇혀서 남자랑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첫째 언니는 돈 때문에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언니를 되게 시기 질투하는 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그 뮤지컬인데 원작은 소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걸 봤는데 저는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작품이 그런 에너지나 그 노래나 연출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는 아 너무 옛날 얘기다 싶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약간 남자는 다 여자를 도구로만 보고 막 여자는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이 계속 나와서 남자는 다 그런 존재야. 약간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음. 그런 시대적 배경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 이 얘기를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벚꽃동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그 되게 옛날 얘기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찾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고전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유가 아직도 궁금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고전을 볼 수 있다는 그 메리트만으로 이번에 본 벚꽃동산이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적으로 재밌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고전을 봤다. 되게 잘하는 배우들로. 그래서 재밌네?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빠니보틀 세 줄 요약 같았다. 아, 고전을 봤다. 고전적 대단한 배우들로. 그래서 좋았다. 이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 내가 안 본 눈으로 봤으면 어땠을까? 라고 더 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음. 다른 뭐 세자매, 뭐 반야 아저씨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음. 있으면은 보고 싶은 생각이 맞아, 있습니다. 맞아. 흥미가 생기죠. 음, 근데 뭔가 해화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생이니까 뭐 음,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뭐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거 음, 음. 그냥 거의 필독서처럼 막 읽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맞아, 막 집에 열심히 다 보진 있었지. 않았지만 음, 일단 있었고 다들 보고 그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텍스트로 소비했던 것 같은데 음, 음, 뭔가 점점 이렇게 고전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라든지 옛날의 소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일부 사람들의 어떤 고상한 취미로 음, 전락해가는 게 아닌가. 음. 어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되게 조금만 옛날로 가도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음, 세대 갈등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유하는 작품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 고전이라는 게 점점 이 일반 대중들과 유리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음. 음, 이런 그렇네. 고전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카고 안에는 그 당시 시카고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시카고를 즐길 때는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냥 셀블럭 탱고 멋있다 하고 뭐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하면서 밈 됐네? 이거 재밌다 하고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걸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그게 좋은 역할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점점 그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의 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현상을 그냥 느꼈다. 뭐 그게 뭐 슬프고 어쩌고 이런 감정적 판단 말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줄 평 한 건가요? 아까 그 세 줄 요약?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추천. 네, 시간. 추천. 이게 방금 세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혹은 더 그 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길 가서 이걸 보고 나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 했어요.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세대를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익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체홉 많이 들어봤고 응, 벚꽃동산 갈매기 세자매 반야 아저씨 많이 들어봤고 막상 본 적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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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기회에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계기가 있어야 또 보니까 맞아. 저희의 어떤 유리병 편지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벚꽃동산에 대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여기서도 얘기하고 다른 데서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헤어도 그렇고 강 작가님과도 그렇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응, 응. 제 의견이 뭐 이렇게 맞는 말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다라는 건데 또 보시면서 저 양반은 저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슷한 걸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또 하나의 지나가는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네. 막 그 집에 셰익스피어 희곡 다 사놨거든요. 그 4대 비극 응, 응. 사놨었는데 그 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 손이 잘 안 손이 안 가. 가. 그 벚꽃동산도 이렇게 텍스트로 사보는 것도 어렵고 또 연극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고 하니까 맞아. 이게 올라와 있을 온라인 때. 극장이라고 하는 그 좋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9,900원? 어떻게 보면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저렴한 금액이기도 응, 하거든요. 응. 그런데 어떤 시간을 구매한다는 입장에서 왜냐면 연극이 언제 할지 모르는 그 불확정성에서도 해방시켜주고 네. 어디를 나가야 된다는 것에도 해방시켜주고 그냥 쉬는 날 노트북 켜놓고 잠깐 그 밥 먹으면서도 보고 뭐 하면서도 보고 끊어볼 수도 있고 응. 이런 점에서 한번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그 온라인 극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그래 한번 봐보자 하고 딱 보기에는 어, 가장 사실 국립극단의 레퍼토리 공연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조시고하긴 하지만 응. 조시고하는 텍스트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국립극단의 레퍼토리로서 유명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뭐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면 좋고 또 이것도 관심이 생기면 가장 어떤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보시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녹음 시간이 3편을 연달아하면서 4시간이 지났네요. 거의 4시간 다 됐네. 아유, 고생 서로 많이 했고 또 고생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이제 텐션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 돼서 좀 지루해졌을 수도 있는데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하며 또 네. 1년 동안 또 저희의 방송을 또 함께 들어주신 분들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년도
또 재밌고 또 새롭고 또 가끔은 지루하고 또 가끔 음질이 안 좋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